그럼 이번에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를 개론적으로 볼 디지털 미디어학부의 한혜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양한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서 콘텐츠를 생산, 소비, 확장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개괄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트랜스미디어, 그리고 OSMU, 그리고 확장적인 매체, 사용자 생성 콘텐츠 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굉장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인 듯 싶습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쓴 안드레아 필립스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 혹은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창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항상 왜냐하면 사실은 재미있는 이야기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것이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할까 했을 땐 사실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즉 그릇이 다양해졌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초기에 그 트랜스미디어라는 말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장시켰던 헨리 젠킨스라는 학자는 심지어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적인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컨텐츠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 거다. 굉장히 아주 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사람에게서 피가 흐르다 멈추면 그냥 그대로 생명력이 죽는 것처럼 이제는 컨텐츠는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뭐 저주받은 고전도 있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역작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 생산되고 소비되는 컨텐츠는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못 봤지만 한 10년 전에 내가 미처 해안이 없어 내가 알지 못했던 불후의 웹사이트 이런 건 없습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항상 왜냐하면 사용자와 더불어서 생명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실제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젠킨스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현상과 함께 나타나게 된 키워드가 아마 트랜스미디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매체가 하나의 중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 여기서 다는 복수이기도 하고 가지수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넘어서 어떤 가진 자질들이 다양하다는 것도 역시 포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재미있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의 이야기 혹은 경험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때 매체 간의 교집합, 소위 얘기하는 반복이 되는 부분은 가급적 회피하거나 없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OSMU,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 것을 보통 트랜스미디어랑 혼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트랜스미디어가 왜 기존의 OSMU와 다른 개념인지를 우리가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디어는 다 매체, 하나의 이야기, 매체 간 반복 회피를 언뜻 볼 때는 이게 OSMU에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OSMU는 이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원소스가 나옵니다. 원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원본입니다. 원본의 원과 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원본이 있고 중심이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뽀로로면 뽀로로, 아기공룡 둘리면 둘리, 아바타면 아바타 굉장히 좋은 원본이 나타나고 그 원본을 어쨌든 메인이 되는 중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영화로 보거나 TV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콘텐츠가 너무 좋습니다. 아우라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영화로만 뽀로로를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혹은 TV로만 보니까 아쉬운 것 같아. 이걸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생산, 재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격차를 두고 그걸 다시 TV판을 만든다던가 혹은 아예 극장판을 만든다던가 뮤지컬을 만든다던가 이제 가다가 하면은 이제는 제품을 박는다던가 빵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쭉 계속해서 선형적인 형태로 소위 재탕이 되는 것이 OSMU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굉장히 이것도 OSMU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OSMU를 굉장히 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망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잡지 형태로 내고, 그게 좋으면 단행본으로 묶고, 그래도 좋으면 TV에 틀고, 그래도 더 좋으면 극장판이 나온 후 피규어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돼서 게임이 나오고, 이렇게 소비되는 형태로 OSMU가 되고, 그러한 어떤 그 프로세스의 힘이 일본을 20세기의 콘텐츠 강국으로 만들었던 어떤 굉장히 큰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트랜스미디어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더 쉬울 텐데요. OSMU는 이렇게 본인들 것을 그냥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이 사실 소진될 때까지, 0으로 될 때까지, 그 힘이 0이 될 때까지 써먹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써버리고 마는 것이 OSMU라면, 트랜스미디어는 보면 알겠지만 약간 블럭을 모아놓은 것 같죠. 블럭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OSMU랑 비교했을 때는 시간적 순차를 두지 않습니다. 아예 컨텐츠를 만들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내가 뭐 A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영화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소설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써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것이 영화 스크린과 혹은 모바일 스크린과 PC 스크린이 함께 들어왔을 때 훨씬 이야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사용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두 다 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그것의 어떤 이야기를 소비했을 때 끝을 볼 수 있게 완결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요. 혹자는 누군가는 TV를 통해서 완결미를 느끼게. 굉장히 재밌는 건 이걸 다 가지고 왔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느끼면서 하나의 통합적인 이야기를 소비하는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트랜스미디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OSMU의 형태보다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독자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부분의 합이 광대한 전체를 생성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완성된 이야기를 수동적인 독자가 받고 감명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사용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빈칸입니다. 사용자라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소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경험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따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최근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떤 그 조각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유통하거나 혹은 이걸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스토리 브릭콜라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일매일 공기처럼 접하는 다양한 SNS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부분적으로 만든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여지, 심지어 유통할 수 있는 여지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권위 있는 작가여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열린 형태로 사용자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어떤 페이스북, 트위터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제한이 강화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이런 다양한 옷소링 툴이라던가 어떤 유통의 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각난 이야기들을 집합적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모아서 그러니까 백지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집단지성 혹은 집합지성과도 연결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축해 나가는 재미, 묘미를 경험적으로 갖게 유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양한 어떤 그 웹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 누군가는 관망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보는 것도 충분한 참여의 여지라고 이 컨텐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나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생성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거나 혹은 수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층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단위를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다양한 참여의 유형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콘텐츠가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이론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예들을 대표적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었던 그릇, 형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인쇄인 책입니다. 책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중들이 선호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판타지와 같은 장르 문학들이겠고,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얘기하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해리포터라는 것에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해리포터 정말 너무 즐겁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읽고 나서 읽다 보면은 막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조앤 롤링이라는 거대한 작가가 한 얘기니까 재밌다 하고 책을 덮었지만, 문제는 나처럼 이 해리포터가 너무 재밌어서 나라면 그런데 여기서 저렇게 페어링을 하진 않을 텐데, 소위 커플링 페어링을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아니 저 부분에서 저 클라이막스에서 저렇게 볼드모트를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라는, 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생산에 대한 욕망이 막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혹은 시간 장소의 제약을 가지고서 각자 집안에서 생각하던 사람들이 가상세계로 모인다는 거죠. 국적 불문, 누구나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그렇게 해서 구축된 게 바로 포터모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소위 뭐 우리 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트랜스미디어 프로젝트다라고 헨리 젠킨스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리포터의 원래 원작은 소설이라는 인쇄물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 안에서 대체현실 게임, ARG라고 하는 게임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또 누군가는 팬픽의 형태로 소설을 써서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요. 좀 기술이 나는 된다 하는 친구들은 동영상을 찍거나 게임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포터모어라는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보면 사람들이 가장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요 하면 호그와트 학생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걸 경험하게 해본다던가, 분명히 판타지라는 내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을 것만 같았던 책임에도 사용자들은 그 안에서도 이면을 읽어내고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와 빈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한다는 것이 이 포터모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조앤 롤링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쨌든 우리의 해리가 죽고 부활을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포터모어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바로 이것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갖는 굉장히 큰 재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는 조금 특이한 것이 소설이 나오고 그 소설가 자체가 조앤 롤링이 계속 본인의 소설이 어떻게 영화화 되는지를 봤습니다. 영화와 게임화를 계속 봅니다. 심지어 조앤 롤링은 본인이 해리포터와 관련된 팬픽 보는 게 즐겨하는 게 취미입니다. 자기 소설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 여지를 보면서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소설을 냈다는 점 역시 굉장히 그 트랜스미디어적인 성향을 작가 자체가 염두에서 작품을 창작한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트랜스미디어를 염두에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흥행에 성공하고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트랜스미디어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죠. 그에 반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마리카에 관한 진실이라고 하는 스웨덴 공영방송 SVT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드라마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다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굉장히 얘기할 수 없는, 어쨌든 마리카를 찾아라라고 하는 이 작품은 아예 시작에서부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지향하면서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웨덴의 공영방송은 그것을 시청하는 층이 그렇게 활발한 그 어떤 그 문화 활동을 하는 층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웨덴이 갖는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상 또 공영방송의 특징상 뭔가 좀 보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정체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쯤 SVT가 전격적으로 게임 회사인 더 컴퍼니 P라는 회사와 함께 기획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마리카에 관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자란 마리카가 결혼식 전날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게 드라마구나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백분 토론 같은 시사 토론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굉장히 유명한 시사 토크쇼 진행자가 우리의 마리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부터 백분 토론 시작합니다로 문을 열게 됩니다. 즉 픽션인지 논픽션인지를 굉장히 우리가 크로스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드라마를 크로스 미디어 플랫폼 드라마라고 정체성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픽션일까 논픽션일까를 오고 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1960년 이래로 스웨덴에서 갑자기 행방불명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없어진 게 2만 명이랍니다. 그런 어떤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다큐적인 사실, 그리고 왜 그러한 것이 발생했는가의 이면에 있는 스웨덴 사회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마리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허구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60분짜리, 50분짜리 드라마가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없어진 이 신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신부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라는 어떤 픽션적인 상황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TV는 전형적으로 TV가 잘 해왔던 드라마 형식, 그 다음에 시사 토크쇼 형식을 지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웹에서는 웹의 블로거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허구적으로 설정이 되고 이후에는 사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전담을 하게 되는데요. 웹에서는 또 웹 형태의 컨텐츠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게임 형태, 모바일 게임에서는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하는 이게 추리물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를 누가 더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정답으로 가는 길이 각각 달라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바일, PC 그리고 TV 형태로 흩뿌려서 사용자로 하여금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첫 회가 나가고 나서 사용자들은 이것이 우리 한판 재밌게 놀아보자 라는 신호를 듣게 됩니다. 이 WWE에 접속하시면 하는 순간 이것은 즐겁게 놀자는 한판 놀이구나 라를 알고 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축제처럼 즐기고 놀면서 온오프라인을 연동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추리의 이야기를 경험했던 사례가 2007년 마리카에 관한 진실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형태, 즉 트랜스미디어적인 어떤 특징을 잘 활용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작년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미국 드라마는 아무래도 좀비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진 워킹데드일 텐데요. 사실 좀비 이야기는 인간이 있었던 이래로 계속됐던 얘기입니다. 살지도 죽지도 않은 사람 얘기, 살았는데 죽은 사람 얘기, 근데 사람을 먹어서 사는 사람 얘기, 뱀파이어, 좀비 이런 굉장히 경계적인 인간,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굉장히 위험한 금기와 위반을 가진 이 인물은 사실은 뉴미디어라서 나온 인물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재미있었던 캐릭터입니다. 허구적 캐릭터죠. 근데 그것을 드라마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워킹데드가 가진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지점 중에 하나는 드라마로 소비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 게임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좀비의 이야기를 또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것처럼 제공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트랜스미디어가 가지는 굉장히 큰 매력은 사실상 다양한 어떤 기업의 혁신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디텍티브 애비뉴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오랑주라고 하는 브로드밴드 회사에서 워크샵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우승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탐정물, 추리물이라는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보이는 모티브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PC, 그 다음에 모바일, TV 등을 넘나들면서 본인이 계속 고민하고 사용자로 대변되는 아바타인 인물의 여동생의 살인사건을 해결한다. 라고는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같이 연동되거나 혹은 활용되었던 매체들의 종류의 가지수인데요. 트랜스미디어의 경우에는 중심을 두는 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나의 즐거운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 마리카에 관한 진실 2007년에 나온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이 되는 매체는 TV 스크린으로 잡는 경우, TV로 잡는 경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는 스크린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 TV를 제일 많이 보나요? 하루에 8시간씩 TV를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루 8시간 모바일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매년 다르게 매체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매체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매체를 소비하는 형태도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11년, 12년으로 갈수록 올해인 2014로 올수록 그 매체의 중심 역시 굉장히 오히려 더 분할되거나 중심을 갖지 않는 형태 혹은 모바일이 중심을 이루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어떤 미디어 그룹 혹은 미디어 그룹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용자들로부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에서 동감과 공감을 얻어내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기업 혁신 전략으로 아예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그 오랑주라는 기업 역시 아까 최초에 제가 트랜스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 하는 미디어 학자인 헨리 젠킨스와 함께 산학협력의 형태로 다양한 어떤 트랜스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매체 혹은 다양한 스크린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용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랜스미디어적인 콘텐츠를 지금 제가 예를 드는 데 있어서 한국 작품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는 아직 매체 간 장벽이 높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허물고 다양하게 융합적, 상생적으로 콘텐츠를 낸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이자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예를 들 때는 모든 예들이 우리의 선언적인 사례들로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것들은 역시 여러분들과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트랜스미디어라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일단의 정의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인간의 경험을 깊고 넓게 하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미디어는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 지향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헨리 젠킨스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트랜스미디어와 관련된 관련 기업, 연구소 혹은 서적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한국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트랜스미디어 역시 한국에서 굉장히 선험적인 예들이 나오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해 보면서 또 노력하면서 나아가는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